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도 여기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때 저랑 같이 만났던 분 계신가요? 오, 저기 기억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구나. 그동안 또 코로나도 겹치고, 그래서 뭐, 이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소개받은 대로 천문학을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책도 쓰고 방송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 분들 친구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게 뭔지 아세요? 지구 본 사람. 진짜로? 어디서 가지고 봤어요? 책이나 동영상에서 봤어요. 진짜 봤어요, 지구? 진짜 전체 모습을. 지구 봤다고 손 들었는데, 동영상이나 이미지 말고, 진짜로 눈으로 지구 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봤어요? 지금 우리가 써있는 지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보든 여기는 지구잖아요. 그렇죠. 아무데나 봐도 여기가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봐도 다 지구다. 맞는 얘기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것처럼 동그란 지구를 본 사람. 눈으로. 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우주에서 본 지구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고 여기 얘기하신 대로 어디를 보든지 다 지구잖아요. 정말 기발한 생각이었는데 오늘 제가 할 얘기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구를 떠나서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본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우주인이라고. 우주인.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구 밖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사람들을 우주인이라고 그러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저도 오늘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원래 어제 올라가 그랬는데 일이 생겨서 오늘 조금 전에 왔는데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면서 밑에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지구를. 그런 사람들도 다 우주인이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우리 비행기 한 번씩만 다 타면 다 우주인이잖아요. 지구를 밖에서 왔으니까. 그러면 이거부터 합시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76억, 76억, 76, 77억, 75억. 저도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막 78억 넘어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많죠? 그러면 우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5명. 그럼 또 몇 사람일까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그냥 찍어보세요. 12명. 10명 이하일 것 같아요. 10명 이하일 것 같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우주인이 딱 한 명 있거든요. 누굴까요? 이소연 박사님. 맞아요. 이소연 박사님 딱 한 명인데 전 세계적으로 우주인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600명 정도 있어요.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지구에 있는 전부 사람들 합치면 아까 78억 명이잖아요. 78억 명 중에 600명이면 엄청 작은 거죠. 그러면 왜 비행기 타고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막 날아다녔는데 우리는 우주인이 아니고 그 사람들만 우주인이라고 불러줄까요? 그 구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우주인이라고 할까요? 네. 100위권 밖에. 맞아요. 100위권 밖인데 대기권도 되게 많아요, 이게. 그런 거, 여기 중학생들 계신가? 이렇게 성층권, 무슨 10권, 막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얘기한 걸 조금 더 정리하면, 높이 올라가면 우주인이라고 불러주는데, 경계가 되게 애매하겠죠. 우주라는 건 지구 바깥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지구 바깥에 살고 있어요? 지구 안에 살고 있어요? 지구 안에요! 진짜요? 지금도 지구 안에 살고 있어요? 네. 여기는 사람들 전부 다 예뻐. 전부 다 지구 안에? 근데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여러분들 지구 표면 바깥에 있어요? 땅 파고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막 제가 억지를 부리면 지구가 동그란데
지구, 땅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랑 저는 다 땅 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지구 아니에요, 밖이에요? 그러면 우리 우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군요. 제가 그냥 말장난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우주, 여기까지는 지구 대기, 이렇게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했어요. 그냥 지구 표면에서 한 100km 정도 올라가면, 100km.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를 넘어갔다 오면 우주인이라고 쳐주자. 그렇게 했어요. 우주인. 네, 그래서 100km를 넘어갔다 온 사람이 6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우주인 600명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소연 박사님이 단 한 명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지구를 이렇게 우주에서 본 사람이 그러면 600명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오늘 제가 얘기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란 지구를 본 사람은 진짜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이렇게 할 거예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런 걸 보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인공위성을 띄우든, 사람이 가서 보든, 근데 언제부터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는 걸 알기 시작했는지, 좀 멀리서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보기 시작했는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까 지구를 전체를 본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죠. 저 포함해서 없는데, 그러면 지구가 둥글다 그러잖아요. 그럼 지구가 둥글다 그러면 여기 바닷가에 가면 지구가 이렇게 둥근 모습이 보이나요? 그죠? 그냥 이렇게 지구는 되게 평평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부터 지구가 둥근 모습을 진짜 본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점점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주에서 본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주로 나가서 우주 바깥에서 지구를 보자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지구에서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바닷속으로 먼저 한번 쫙 가보겠는데, 제가 전에 이제 우주에서 본 지구 막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오늘 그냥 쭉쭉쭉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더 딥시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저 위에 저 링크예요. 여기 이 파일을 주셨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찾아서 검색하시면, 이게 바닷속으로 내려가면 쭉 내려가는 거예요, 깊이. 그럼 내려가다 보면 뭘 만날까요, 우리가? 별의별 거 다 만나겠죠. 가다 보면 미역도 만날 테고, 물고기도 만날 텐데, 얘네들이 다 한 곳에 살까요? 어떤 애들은 얕은 바다에 살고, 엄청 깊은 데 사는 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한번 보시는데, 사실은 오늘은 저는 우주 얘기를 하지만, 바다 얘기를 해도 정말 너무너무 신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되게 재밌어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떤 애들이 살고 있나. 그런 걸 하는데, 일단 바다로 한번 쭉 내려갔다가 다시 우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요거, 네. 링크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밑으로 조금씩 네, 거기 멈췄다가 밑에 조금 내려가면 요런 애들이 살고 있어요. 36m. 36m 내려갔더니 얘는 누구죠? 북극곰인데 얘네는 막 36m까지 내려갔어요. 엄청 내려갔어요. 산호 이런 거 있고. 무슨 피쉬? 크라운피쉬. 크라운피쉬 알고 있구나.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이 있대요.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네. 내려가는데 얘네들이 자기네가 좋아하고 살고 있는 데가 이렇게 있나 봐요. 쭉 한번 또 내려가 볼게요. 올해 100m. 114m. 엄청 오래 내려가죠. 그죠? 또 가볼게요. 되게 많아. 시라이언, 바다 사자. 거북이 같은 애들도 막 168m. 엄청 쭉 내려가 볼게요. 이거 되게 재밌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다 장어 같은 애들, 물고기 좀 생긴 게 좀 막 다른 애들도 있죠. 네, 또 내려가 볼게요. 거북이 같은 애 섞여 있고, 물고기들 있고, 상어도 있고, 지금 한 300m 내려갔어요. 상어 같은 애들 300m. 상어는 되게 깊이 가죠, 그죠?
또 내려가. 요, 잠깐 위에 잠깐 올라갈래요? 얘가 참치. 이 400m 막 이렇게 또 내려가 볼게요. 이거 귀엽죠? 귀엽다. 뭐, 요런 애들도 이렇게 있고, 요, 상어가 굉장히 깊이 사네요. 그죠? 400m. 쭉 내려가 볼게요. 요런 애들도 이렇게 깊이 있고, 얘는, 네,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 애들도 깊이 사네요. 600m. 또 내려가 볼게요. 얘는 진짜 깊이 사는 애들이죠. 대충 어디서 사는지 아시겠죠? 또 내려가 볼게요. 큰 뭐 대왕문어 같은 애들. 얘네들도 뭐 거의 깊이 사네요. 그죠? 내려가 볼게요. 뭐 신기한 애들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거북이 같은 애들, 고래 같은 애들 막 지금 거의 1km, 1km를 가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도 생명체들이 여전히 막 살고 있는데 얘네들은 얘는 뭐가 있어요? 아기처럼 생겼다. 근데 여기 막 빛을 내요. 왜냐하면 이쯤 내려가게 되면 햇빛이 들어오질 못해요. 깜깜해서 자기가 막 빛을 내는 애들도 있고 내려가죠. 조금 아까랑 생김새가 좀 달라요. 어때요? 네. 쭉 내려가 볼게요. 여전히 지금 1,300m 내려갔는데도 막 이런 애들 계속 있어요. 근데 아까보다는 덜 많지 않죠. 쭉 내려가 볼게요. 이런 애들 있고, 한 2km까지 쭉 내려가 볼게요. 막 그런데 계속 번져가 있어요. 막 어쨌든 살고 있어요. 여기 2km 내려갔는데 여기 문어 살고 있고. 생각보다 바닷속에 내려가고 엄청 살고 있죠. 고래 아시죠? 고래 중에 뭐 향고래 이런 큰 고래들이 있는데 고래가 죽으면 고래 엄청 크잖아요. 고래가 죽으면 얘네들을 고래랑 같이 살고 있는 애들이 뜯어먹는데요. 바다에. 그러면 막 뜯어먹고 물이 차면 이제 고래가 이렇게 내려간대요. 그래서 제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려가면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 거기서 또 고래를 다 뜯어먹는데요. 그래서 고래는 살아서도 고래에 붙어서 사는 생명체가 엄청 많고 죽어서도 또 엄청 그렇게 다른 생명체에 비해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좀 내려가 봅시다. 아직 2km가 넘었는데 막 이런 애 계속 살고 있어요. 물고기도. 와. 엄청 큰 오징어 애들. 지금 또 내려가서 2km가 넘었어요. 그래도 지금 이제 잘 없다가 또 막 그래도 살고 있죠. 어디까지 한번 내려가 봅시다. 지금 생명체들이 막 신기한 애들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쭉 내려가면 지금 아직도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3km 막 4km까지 가서 한번 멈춰 봅시다. 잠깐만요. 그 위에 뭐가 있었다. 조금만 올라가 볼게요. 얘는 뭐죠? 3,812m에 타이타닉이라는 배 아세요? 영화에 타이타닉 호 있잖아요. 걔 침몰해가지고 여기 있어요. 3,800m쯤에 이렇게 아직도 잔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 되게 많겠죠. 배가 지나가다가 가라앉은 거. 그런 거 가끔 들어보셨어요? 뭐 여기 말고 목포 같은데 가면 거기에서 보물선 발견했다. 옛날에 뭐 금 같은 거 싣고 가던 애들이 빠진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바다에 되게 많고. 네, 또 내려가 볼게요. 네, 바닷속에 여전히 막 저런 애들 많이 있고, 지금 등성등, 여기 지금 한참 없네. 이제 끝나는 걸까요? 또 있을까요? 또 나타났어요. 와, 얘 상어인데 4,600m. 4km 넘는데 거기 살고 있어요. 또 가볼게요. 네, 여기는 좀 등성등에 여전히 좀 막 계속 나타나죠. 어디까지 가나 한번 봅시다. 지금 계속 나타나요. 그죠? 그죠? 어디까지 내려갈까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런 거, 이것도 또, 배 침몰한 그거예요. 그래서 또 내려가 봅시다. 이제 잘 없네요, 생명체가. 더 없을까, 이제? 끝난 건가? 6,800m에 살고 있는 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네, 쭉 또 가봅시다. 또 그게 나타났고,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예쁜 애 나타났네요, 이렇게 또.
얘는 해파리 같은 애들. 해파리. 또 내려가 봅시다. 이제 거의 막 8km 내려가니까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없죠. 나타났어요. 그죠? 이런 애들이 막 8km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내려가던데. 또 내려가 볼게요. 또 나오고. 하나씩 위에서보다는 듬성듬성이지만 나타나고 있어요. 어쨌든 바닥까지 가야 되겠죠? 내려가 봅시다. 이제 9,428km인데 얘는 뭘까요? 잠수함. 우리가 만든 잠수함이 그렇게 내려가요. 거의 9km를 내려가가지고 잠수함이 거기서 뭐가 있나 활동을 해요. 이건 침몰된 거 아니고 진짜 내려가요. 얘네들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 있다.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10km까지만 내려갈 수 있어요. 뭐가 나타났죠? 약간 새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죠? 얘네들은 막 10km 살고 있대요. 네.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은데,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저게? 네, 쭉쭉쭉쭉 이제 끝났다. 그 위에 조금 10km까지 우리 한번 내려가 봤어요. 엄청 내려갔는데 생각보다 생명체들이 물고기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침몰된 것도 많이 있고, 잠수함이 생각보다 깊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바다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는 게 되게 많고 또 밑으로 내려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10km 내려가면 엄청 내려간 것 같지만 지구가 기름이 얼마인지 아세요? 50만. 킬로미터, 미터? 킬로미터, 50만 킬로미터. 와. 그러면 우리 지구는 엄청 클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그보다는 작겠죠. 12,800km거든요. 지구의 지름이. 근데 12,800km 중에 우리가 10km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엄청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12,800km, 10km면 거의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바닷물은 사실은 이게 막 깊이 있는 것 같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지구 표면에서 이렇게 그냥 우리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우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주로 가볼 건데요. 아까 우주인이 되려고 그러면 몇 킬로미터로 올라갔다 와야 된다 그랬죠? 100km. 우리 바닷속으로 몇 킬로 갔다 왔죠? 10km.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게 힘들까요? 위로 올라가는 게 힘들까요? 올라가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천문학을 공부했으니까 올라가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바닷속 연구하시는 분은 내려가기가 더 힘들죠. 이건 싸가지고 올리면 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싸서 올리면 다 올라가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는 10km 정도 내려가서 우리가 봤는데 우주는 100km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거기서부터 우주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닷속으로 우리가 쭉 이걸 통해서 갔다 왔으니까 지금부터 보는 거는 진짜로 그 우주 탐사선들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에 가서 찍은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눈으로 못 봤지만 아까 영상이나 이미지로 보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 기구! 기구라고 불러요. 영어로 벌룬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언제적 거냐면 1937년. 그러면 한 100년 전쯤, 190년 전의 모습인데 미국이에요. 미국의 주가 되게 많죠. 몇 개나 있죠? 50개. 와, 그럼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미국에 50개가 있는데 사우스 다코타라고 하는 되게 조그만 주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국립공원에서 지금 이 기구를 띄우는 그 장면이에요. 진짜 사진이에요. 그때 찍은. 근데 왜 이걸 띄울까요? 우주로 가려고. 기구를 타고 우주에 갈 수 있을까요? 맞아요. 왜 못 가죠? 못 가는데. 대기권에서 터진다. 중력 때문에 못 벗어난다. 그러면 지금 말한 거 얘기를 들으면 우주에 가기 위해서는 중력을 벗어나야 되고 안 터지도록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주선이라는 게 지구 중력을 벗어나게 설계가 돼 있고 그렇게 나가면서 터지지 않아야 되겠죠. 뭐 지금 말한 대로 그런 게 우주선이고 지금 그러면 얘는
우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저걸 띄우는 이유는 높이 올라가려는 거죠. 왜 높이 올라가려고 할까요? 최대한 자세히 관찰해요. 높이 올라가면 땅에 있는 거를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지만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것도 관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태풍 같은 거 올 때, 얼마 전에 여기 아이들이라서 그런 거 안 보나? 드라마 중에 기상청 사람들이라는 드라마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 제주도가 나와요. 태풍 와가지고 제주도에 와서 이제 기상청 연구원들이 그 막 풍선 같은 거 이런 걸 막 띄워가지고 대기에서 어떤 상태인가 이런 관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막 관측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저를 타고 올라가서 보면 거기 있는 걸 더 정확하게 관측하겠죠. 그러면 예보도 더 정확할 거거든요. 이게 이런 거를 왜 띄우냐면 이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지금 말한 대로 높이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이제 공기 흐름이라든가 대기 상태를 관측하려고 해서 여기에 그럼 누가 타야 되겠어요?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 타야 되겠죠. 그런 사람은 기상학자라는데 그 기상학자가 탔겠죠. 그 다음에 군인들도 막 비밀이 많잖아요. 그래서 군인들 타고 공군도 미국 공군도 타고 몇 사람이 이 기구에 타고 이걸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지구의 대기도 관측하고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이때 세계 신기록이 세워져요. 어떤 세계 신기록이 세워질까요? 제일 높게 올라간 거. 그래서 이때는 1937년 무렵인데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 기구를 만들어서 누가 높이 올라가라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세계 신기록 그럼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신기록 그러고 막 높이 올라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세계 신기록을 세워요. 몇 미터까지? 몇 킬로미터까지? 막 찍어보세요. 비슷하게 나오고. 한 7km? 그게 이날 세계 신기록이 세워졌어요. 근데 세계 신기록이야 계속 세워지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주목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이걸 갖고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주 탐사에서 지구가 동그랗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둥근 지구를 보는데 우리가 전부 다는 못 봐도 이렇게 굽어 있다는 거를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랑 제가 이렇게 바닷가 가서 보면 막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막 둥그렇다는 걸 본다고 그러는데 그건 눈이 착시 현상인 거고 실제로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아까 지구가 12,800km를 했죠. 그러면 지구의 둘레는 4만 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서서 우리 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각도가 되게 좁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둥근 원이라도 조그만 데를 잘라서 보면 거의 직선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 지구에서 떨어져서 보지 않으면 지구가 둥근 공유를 볼 수가 없어요. 이때까지 단 한 사람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37km 올라가니까 이렇게 됐어요. 좀 이런 거 같으세요? 약간 저게 거기 탔던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잡지가 있거든요. 거의 부록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경매 사이트 들어가면 이거 한 5,000원 정도 살 수 있어요. 그때 부록. 근데 이게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눈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목격하고 사진 찍은 사진. 그 전까지는 둥글다고만 알고 있었죠. 근데 사실 여러분이나 저도 여기까지 올라가 본 분이 여기 혹시 37km 이상 올라가 본 분 계세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뜨잖아요. 비행기는 얼마라고? 12km 그러는데 실제로 한 10km 정도를 떠요. 그 공군 조종 그 전투기 같은 거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데 지상에서 10km 정도 뜨거든요. 근데 아까 100km를 가야 우주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비행기는 턱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100km까지 가면 되지 왜 10km만 날아갈까요? 비행기. 중력 때문에? 연료가 없어서?
중력 때문에. 중력이 끌어당겨서. 다 맞는 얘기인데, 전부 다 맞는 얘기예요. 저 크게 보면. 근데 결정적으로는 로켓하고 비행기가 달라요. 흔히 로켓은 비행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아니라 로켓이랑 비행기는 전혀 다르네. 로켓은 우주 공간을 날아가죠. 우주 공간에는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공기가 없는데 그러면 비행기를 우주 공간에 띄우면 날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비행기는 공기를 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막 옆에 엔진이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공기를 막 잡아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해서 공기를 내뿜으면서 아래랑 위에 뭐 압력차도 생기고 속도차도 생겨서 그런 걸 압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철저하게 지구의 공기에 의존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로켓은 그러니까 비행기가 우주 공간에 가봤자 쓸모가 없겠죠. 공기가 있어야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는 10km 이상 올라가면 공기가 너무 없어요. 날아가려고 그러는데 공기가 없으니까 재료가 없으니까 날아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예전에 관측을 갔었는데 비행기가 못 떴어요. 너무 더워서. 한 45도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기가 막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날으려면 이걸 잘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막 공기가 빨리 날아다니니까 공기를 많이 확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정도 온도가 되면 비행기가 못 나르네요. 10km 이상 올라가면 공기가 힘밖에 못 나르고. 그다음에 그래서 로켓은 뭐냐면 공기랑 상관없이 누리호 쏘는 거 보셨죠? 밑에다가 이렇게 막 엔진 있고 옆에 연료통 달아가지고 그거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추력으로 날아가고 그러면 그 작용 반작용으로 이렇게 밀어놓으면 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켓하고 비행기 전혀 다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는 분들 있잖아요. UFO 아세요? UFO가 나타났는데 막 지구를 날아다닌다 그러면 그것 좀 이상한 거예요. UFO가 날아올 때 로켓으로 날아왔을 거 아니에요, 우주 공간에. 근데 걔가 어떻게 지구 공기를 다 알고 비행기처럼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행기와 로켓의 차이를 알면 UFO가 그런 식으로 날아다닌다는 것은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시는 사진이 되게 역사적인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고 하는 굉장히 작은 거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데 이렇게 높이 올라갈 때 보면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동안엔 지구가 둥글다 얘기했지만 진짜로 둥근 지구를 이 몇 사람의 눈과 사진을 빌어서 우리가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니까 점점 더 먼 곳에서 지구를 볼 수가 있겠죠. 1946년이에요. 다 옛날 일이죠. 그죠? 아까 1937년인데 46년이면 이때가 전쟁이 막 끝났을 때 전쟁이 막 유럽에서 크게 일어났거든요. 그랬는데 V2라고 하는 로켓이 있어요. 이게 뭐 나중에 뭐 미사일로도 만들고 이런 거 독일에서 만든 건데 이게 이렇게 지구를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죠. 이때 처음으로 100km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찍은 첫 번째 지구 사진은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찍었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는 진짜 위험한 게 지금은 여러분 핸드폰으로만 사진 찍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라 필름이라 그래서 카메라에다 필름을 집어넣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깜깜한 암실에서 필름을 꺼내가지고 뭐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V2라고 하는 로켓을 쏴서 지구를 보려고 그러는데 그럼 거기에도 카메라를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사진 딱 찍어가지고 지구로 이미지 전송 여러분도 그런 거 하죠. 사진 찍은 다음에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바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카메라가 들어있는데 뭘 찍는지 몰라요. 우리가 찍으려면 명령을 내고 찍고 그 다음에 로켓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박살나겠죠. 그러니까 박살나지 않도록 이렇게 막 잘 싸가지고 근데 또 사진을 찍어야 되고 구멍을 뚫어내야 되잖아요. 깨질 위험도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땅에 떨어지는데 어디 떨어질까 예측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다려가 이게 떨어지는 걸 찾아가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건지고 카메라가 운전하면 건지고 못하면 망하는 거죠. 그럼 그 카메라를 해가지고 깜깜한 암실에 가서 그걸 해갖고 나오면 있는데 잘못 끼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망한 거죠. 다시 또 써야 되는데 돈이 엄청 들겠죠. 그러니까 되게 힘들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물론 이건 사람이 한 건 아니고요.
그 무인. 그래서 이렇게 지금 1937년, 46년 되면서 지구가 둥근 것을 어쨌든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렇게 갔으니까 여러 번 갈 수 있겠죠. 이번에는 48년에는 요만큼이 100km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 한계예요. 그래서 이렇게를 여러 번 찍어서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이제 진짜 아까보다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게 됐죠. 우리 저거를 눈으로 본 건 아니고 여전히 카메라가 찍어온 걸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00년도 안 됐어요. 우리가 지구가 둥근 거를 직접 우리 눈이 아닌 사진을 통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구예요. 달로 가는 건데 달에 처음 간 사람들이 누구죠?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1969년 7월 20일 날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 달에 내렸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이 달에 간 첫 번째 경우예요. 근데 그 사실은 그게 이제 미국 로켓인데 그때 미국이랑 소련이라는 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아폴로계, 그 다음에 그 소련이라는 나라는 루나 계획, 루나가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루나 오비터 1이 1966년에 달 사진을 처음 찍었는데, 달에 가는 도중에 지금 찍은 건데, 이렇게 지구가 아까는 일부분밖에 안 나왔잖아요. 어쨌든 이게 반달 모양이지만 이런 지구를 한 화면에다가 담은 첫 번째 경우예요. 되게 역사적인 거고요. 막 이거 박물관에도 막 이렇게 있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엄청 기념,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68년 12월 24일 아폴로 8호가 찍었는데 여기는 사람이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지구를 전체를 본 거의 첫 번째 사진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보면 이게 다 100년도 안 되고 뭐 한 5, 60년 된 그런 거니까 사실 최근에 와서 엄청나게 이런 것도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1968년의 지구거든요. 여기 아마 부모님들은 이 이후에 저는 이때 지구에 살고 있었어요. 이 지구에 안 계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 그 아이들이 다니까 어디 있었어요? 그때 1968년에? 네. 지구에는 없었을 텐데. 아빠 뱃속에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 사람 몸이 이게 산소, 질소, 뭐 탄소, 황인, 수소 이런 거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손톱에서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숨 쉬면 산소 들어왔다 이산화탄소 나가고 머리카락 빠지고 눈곱 끼고 뭐 별의별 거 막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몸이 계속 이렇게 외부랑 반응하면서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제가 숫자를 또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 60일 정도인가 며칠이 지나면 완전히 바뀐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 몸에 들어와 있는 수소랑 산소가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속에 있는 그런 원소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머리카락도 빠지고 눈곱도 떨어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손톱도 잘라야 되고 특히 뭐 숨 쉬고 이런 것도 물 마시고 배설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저는 사람의 형태로 꼬마 아이로 이때 존재하고 여기 어딘가에 찍혀 있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떠돌던 산소였거나 수소였거나 산소였거나 아직 뭐 엄마 아빠 뱃속에도 못 들어가고 뭐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멀리 가서 볼 건데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이렇게 보면 어쨌든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지구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우주인이라고 불리는 몇몇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마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이제 멀리 있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만 이렇게 보다가 조금 멀리 이렇게 보면 더 뭐가 시야가 넓어진다 그러나요? 그래서 지구를 우주에서 보는 건 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아폴로 11호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까지 달로 가면서 찍었다 그랬는데 다 반달처럼 이런 것만 찍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달에 갈 때 위치라든가 이것 때문에 태양빛이
반달처럼 반사가 되는 위치로 갔고 그 시기에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진짜 동그란 지구를 아직도 못 본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동그랗게 지구가 반사되려고 그러면 보름달처럼 반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 언제 봤냐면 1972년 12월 7일. 이 되어서야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동그란 지구를 아폴로 17호를 타고 가고 있던 3명의 우주비행사가 달에 가는 도중에 사진을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구를 얘기하는 가장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예요. 얘의 별명이 블루 마블, 푸른 보석. 그래서 지구의 별명이 한때 블루 마블이에요. 푸른 보석.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지구를 요 세 사람이 처음으로 본 거예요. 사진. 그래서 요 사진. 이때도 여러분들 안 계셨죠? 주로 떠돌던 산소나 뭐 산소였거나 뭐 상추 속에 있는 철분이었거나 그랬겠죠. 저는 있었습니다, 이때.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 이때 계셨던 분도 있고 안 계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더 멀리 가볼게요. 달까지 가는 거리가 아까 38만 km, 이 숫자는 뭐 그냥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비교만 해보세요. 지구가 12,800km 크기, 지름이. 근데 아까 바다 10km 들어갔죠. 되게 조금 들어갔죠. 달까지는 38만 km. 그러니까 12,800km, 38만이니까 엄청 한 20, 30배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정도 거리에 가서 본 지구. 근데 더 멀리 가볼게요. 이게 대략 한 30만 km? 근데 진짜 260만 km. 그럼 엄청 더 멀리 가 있죠. 얘는 메리너라고 하는 화성 탐사선인데요. 화성으로 가서 화성 근처를 가면서 떠나면서 화성까지 간 건 아니고요. 떠나면서 이제 멀리서 보기 시작했는데 지구랑 달을 이렇게 이거 물론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거를 그냥 각각 찍어서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더 멀리서 지구를 찍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620만 km. 점점 갈릴레오라고 하는 목성 탐사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탐사선마다 가면서 항상 지구를 한 번씩 찍어요. 테스트 겸해서.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거의 1000만 km. 우리가 아까 지구랑 달이 38만 km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이제 멀리 간 거죠. 이렇게 해서 거의 지구가 이렇게 휘거니 보기 시작했고, 1억 3,900만 km. 지구가 12,800km가 있는데 얘는 1억이니까 엄청 먼 거죠. 여기는 화성에서 찍은 거예요. 화성에 가서 화성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우주 탐사를 보내서 화성 주위를 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화성이나 달이나 이렇게 탐사선들이 돌면서 사진을 찍어서 잘 모를 것 같은데 화성이나 달이나 이런데 지도가 우리가 엄청난 자세한 지도가 있어요. 그리고 흔히 이런 거 요즘 얘기하죠. 뭐 달 뒷면에 뭐 본 적이 없다 이러는데 그 지도가 다 있어요. 엄청나게 자세한 지도. 그 화성에 가서 이렇게 찍었는데 이제 이런 것도 봅시다. 2004년에는 계셨어요? 네. 이거 없으셨어요? 그때 이거는 화성에 가서 화성에는 화성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도 있지만 화성 표면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로봇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땅 사진도 찍지만 하늘 사진도 찍어요. 그래서 그거 유튜브 찾아보시면 지구에서 일식이 일어나죠. 개기일식이, 기일식 내년 4월 20일 날 서호주에서 있어요. 개기일식. 그 다음에 2024년 4월 8일 날은 저기 미국이랑 멕시코에 있어요. 개기일식이 되게 멋지거든요. 그런데 화성에서도 일식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식이, 일어나겠죠. 일식이라는 게 뭐죠?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 그러니까 낮에 일어나겠죠. 그리고 보름달일 때, 보름달이 아니라 금음달일 때 일어나죠. 달이 태양을 가리게 되면 낮인데도 태양이 까맣게 되고 옆에 별들이 몇 개 보이고 많이 있죠. 되게 멋지겠죠. 그러면 화성에는 달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몇 개가 있을까요? 두 개. 지구는 달이 하나밖에 없는데 화성에는 달이 2개나 있어요. 무려. 그런데 화성의 달은 엄청 작아요. 지구의 달은 지구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지구가 달보다 4배가 크거든요. 근데 화성의 달은 되게 조그매요. 그래서 화성에서는 일식이 일어나는데 달이 작으니까 태양을 다 가리겠어요? 못 가리겠어요? 가려요.
못 가려요. 그래서 화성의 일식은 대기 일식이 일어나지 못하고 부분 일식. 그러니까 약간만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화성에 가 있는 그 우주 탐사선들이 화성에서 일어난 일식을 찍은 사진들도 올라와 있어요. 그럼 되게 귀여워요. 이만한 게 이렇게 앞을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구는 그냥 통째로 가려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얘기 나왔으니까 목성에는 달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6개. 1970년대를 살고 계십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목성에 달이 14개라는 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그랬는데 지금은 확인된 것과 이름을 붙인 것만 무려 80개. 이름 붙인 것만. 근데 아직도 이름을 붙이지 않은 애들이 왜 그러냐면 위성 달이라는 게 뭡니까? 지구 주위를 도는 애를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구엔 달이 몇 개 있죠? 한 개! 진짜요? 진짜 한 개 있어요? 더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오, 너무 단호하게 말씀해요. 그 지구의 이 달은 예전부터 같이 돌던 큰 애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행성이나 뭐 작은 애들이 떠돌다가 지구에 붙잡혀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나갔어요. 그럼 걔를 달이라고 불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돌이니까요. 돌이니까. 달도 돌인데? 큰 돌인데, 달은? 그래서 이거는 천문학자들도 답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천체가 왔어요. 근데 지구를 한 바퀴를 이렇게 공전을 하고 튕겨져 나갔어요. 그럼 얘는 그 순간 동안은 지구를 도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은 달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막 1cm짜리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주 떠도는. 그럼 걔네를 다 달이라고 해야 되냐? 그럼 얼마나 큰 애를 달이라고 해야 되냐? 또 얼마나 머물러야 되느냐? 그래서 또 유튜브 찾아보시면 두 번째 달, 제2의 달 쳐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돌고 있는 애들이 이제 발견 안 되게 됐어. 그래서 달이라는 게 아까 목성도 얘기했지만 89개가 이름이 붙었는데 훨씬 많겠죠. 목성 큰 애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 크기까지 달로 해주느냐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름을 다 못 붙이고 있어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름을 왜 못 붙이냐면 목성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주피터. 주피터가 그리스 로마의 누구죠? 제우스 신이에요. 제우스 신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일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목성에다가 달을 하는데 달 이름을 붙여요. 달 이름을 붙이는데 이거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제우스 신이랑 사랑에 빠졌던 사람 그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오, 유로파, 갈리메데, 칼리스토 이런 것들. 근데 그렇게 해서 붙이다 보니까 80개쯤 붙이려고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 신이랑 사랑에 빠진 사람이건 신이건을 80몇 개를 구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조금 구하다가 이제 그 손자 때까지 내려갔어요. 그냥 직접이 아니라 제우스랑 사랑에 빠졌던 사람의 아이들까지도 터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했는데도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인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뭐 바이킹 신화 해서 이렇게 신화인데 이렇게 변형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겨루직녀 이것도 사실은 동북아시아에 일본, 한국, 태국, 뭐 베트남 여기 공통적인 신화가 조금씩 바뀐 거거든요. 그런 걸 다 찾아내서 이름을 갖다 붙이다가 89개까지 붙였는데 이제 앞으로 이거 막 수백 개를 어떻게 붙이죠? 그래가지고 고민 중이에요. 이름 붙이는 것도 그렇게 이름 붙이는 거 한두 개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 행성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중심으로 이런 식의 전통으로 붙이는데 해성 있잖아요. 해성의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요? 먼저 발견한 해성은 무조건 발견한 사람 이름을 붙여요. 근데 두 명이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붙여줘요. 그래서 뭐 이케아, 세키 해석이라는데 이케아라고 하는 일본의 아마추어 천문가과 세키라고 하는 일본의 아마추어 천문가 헤일 밥이라는 해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헤일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마추어 천문가과 밥이라고 하는 천문가가 같이 한 거죠. 그런데 거기는 발견한 사람 이름을 무조건 붙여요. 제가 발견하면 제 이름이 붙는 거고 그렇게 정해놨는데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자기가 발견하지 않았는데 이름이 붙은 해성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다 아는 해성이에요. 헨리 해성. 헨리라는 사람은 자기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어떤 큰 해성이 왔는데 역사에 막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70몇 년 전에도 큰 해성이 왔다 했는데 그게 다 다른 해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헨리가
그 해성이 다 똑같은 해성이라는 걸 계산해냈어요. 그리고는 76년 후에 다시 온다고 예측을 했는데 그때까지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그래서 헨리가 예측해놓은 그 해에 유럽에 있는 천문학자들이 다 기다렸어요. 진짜 오나? 근데 진짜 온 거예요. 그래서 헨리 해성이 76년마다 온다는 걸 알아내고 해성이 한 번이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걸 알아내게 한 게 헨리거든요. 그래서 그 해성의 이름을 헨리라고 붙인 거예요. 헨리 1986년인가 왔었죠? 1910년에 왔었고 1986년에 왔으니까 1986 더하기 76 해보세요. 그때가 살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성은 그렇게 붙이고 토행성 있죠. 토행성의 이름은 어떻게 붙일까요? 숫자로. 처음에는 숫자로 붙여요. 발견을. 근데 토행성을 발견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멋대로 붙이거든요. 토행성은 근데 이게 이름 붙이기 다 다르죠. 그래서 근데 예외가 있어요. 토행성의 이름을 아무거나 붙일 수 있어요. 자기 강아지 이름 붙여도 되고 막 역사적인 사람 이름 붙여도 되는데 붙이면 안 되는 이름들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 있냐면 나쁜 놈들. 뭐 히틀러 이런 못 붙이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못 붙이는 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정치가들. 왜냐면 나쁜 놈들이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태형이라고 저보다 한 살 어린 되게 친한 아마추어 천문가인데 이태형이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토행성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되게 오래전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름을 마음껏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걸 발견했을 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부 부인 이름을 붙여요. 네, 별에다가 부인 이름을 붙여주면 앞으로 얼마나 삶이 풍요롭겠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는 또 약간 애국심이 넘치는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발견한 이태영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최초의 토행성의 이름 그분이 붙인 거겠죠? 뭘까요? 네, 거룩한 이름. 이분이 되게 거룩하신 이름. 세종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 나중에 발견해서 붙이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좋아해서 일본 사람이 발견한 데다가 세종이라는 이름 붙이기도 했어요. 통일이라고 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막 후회해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여기 이제 그 바다 건너가면 영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경상북도죠. 거기에 고연산 천문대라는 곳이 있는데 그 천문대에서 관측을 해서 토행성을 되게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일 권한이 그 한국천문연구원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름 붙일 때 저도 막 이렇게 자문할 때 윤동주 이런 거 붙이면 되게 좋지 않아요? 그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장영실, 최무선 이렇게 역사적인 과학과 관련된 사람 이름을 줄줄이 붙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희인 이름도 붙이고 BTS 이런 거 붙이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이름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것도 이렇게 관심 있으시면 저는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름 붙이려고 그러면 목성이나 토성의 위성 이름 붙이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거 가서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 붙이는 방식 같은 것들. 그렇습니다. 네. 화성 일식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화성을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보시는 게 화성에서 거기 돌아다니는 로봇가 찍은 사진인데 지구 보이세요? 네, 저희가 네, 화성에서 보면 지구가 저래요. 수는 없어요. 지구에서 화성 보면 빨갛게 보이는데 맨눈으로는 막 크게 안 보이잖아요. 망원경을 봐야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화성은 지구보다 반밖에 안 돼요, 크기가. 그러다 보니까 화성에서 본 지구의 모습이 2005년, 2005년에도 안 계셨어요? 2005년도에 본 화성에서 본 지구의 모습. 전부 보이죠. 그러니까 밤에 금성 여기 보면 금성이나 화성이나 목성 다 점으로 보이는 것처럼 맨눈으로 화성에 가서 지구를 보면 점으로 보여요. 그런데 저는 꼭 화성에 가가지고 요 일몰 때 화성의 하늘을 보고 싶어요. 왜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을까요?
비슷했어요. 노을이시잖아요. 근데, 그거부터 해야겠구나. 낮에 지구는 하늘이 파랗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공기 속에 있는 거는 별의별 알갱이들이 많은데, 그거랑 화성의 공기랑은 이렇게 틀려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못 쉬거든요, 화성에 가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 와서, 이렇게 막 쪼개져서 뭐 반사되고 막 이래가지고 낮에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데, 화성은 그게 성분이 틀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성에서는 연보랏빛, 연분홍빛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화성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 화성에서 보는 태양의 크기랑 지구에서 보는 태양의 크기랑 어디가 더 클까요? 지구에서 보는 게 더 크겠죠. 그러면 어디가 더 밝을까요? 지구가 더 밝죠. 그래서 화성에는 안 가봤지만 화성의 하늘을 보면 연분홍빛이나 연보랏빛으로 있으면서 조금 더 어둡겠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 막 이렇게 어떤 날 쨍 하는 날 이런 거에 약간 어두운 그런 느낌이 있겠죠. 그러면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구에서는 붉은 노을이 있어. 노래도 있잖아요. 붉은 노을. 근데 화성에서는 푸른 노을이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이거 영상 찍은 거 사진 있거든요. 푸른 노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서 푸른 노을, 붉은 노을 노래 들으면서 푸른 노을 보면 너무 멋있지 않겠어요? 여기 화성에 갈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화성쯤 가서 봤는데 이게 더 멀리. 토성 근처에 가서 토성 근처에 가서 그 토성 근처를 돌고 있던 카신이라고 하는 우주망원경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넓은 지구에서 복잡복잡하게 살고 있는데 사실은 또 생각해보면 저렇게 가서 보면 되게 조그만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고 카신은 15km 떨어진 곳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이에요. 아까 그거도 확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토성 이때까지 갔는데 더 멀리 가서 우리가 만든 카메라로 지금 제일 오래된 사진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거는 우주 탐사선인데 혹시 이 우주 탐사선 이름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아마 들으면 보이죠? 보이저예요. 얘 이름이 보이저예요. 보이저인데 얘가 1977년에 발사가 되었어요. 1호와 2호가 있어요. 근데 2호가 먼저 발사가 됐어요. 1977년 8월 달에 2호가 먼저 발사가 되고 9월 달에 1호가 발사가 돼요. 똑같은 애.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동그란 뭐를 달고 갔어요. 제 이름이 보이저호잖아요. 보이저 골든 이렇게 금색으로 돼 있잖아요. 골든 레코드. 그래서 이거 잘 모르시겠구나. LP판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막 바늘 넣어가지고 음악 듣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를 3장을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걸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언어가 많잖아요, 말이. 그 언어들에서 전부 다 인사말들을 다 넣었어요. 보이저 골든 레코드 유튜브 쳐보시면 그거 다 들으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런 거 들어있고 지구를 대표하는 소리가 녹음이 돼 있어요. 지구를 대표하는 소리가 뭐가 있을까요? 자연의 소리 중에는 뭐 비 오는 소리, 뭐 바람 소리, 뭐 지진 나는 소리, 그리고 개구리 우는 소리, 그리고 사람 소리도 들어가 있죠. 아기 우는 소리,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인의 사진도 들어가 있어요. 사진도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음악도 들어가 있어요. 음악도 베토벤 뭐 들어가 있고 일본 음악, 중국 음악 들어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음악은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때 1977년 당시에 지금 같으면 그쵸 넣을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주의 소리가 들리려면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바늘도 같이 집어넣었어요. 바늘도 집어넣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소리로도 듣든지 이게 디지털화식으로 화면에서도 볼 수 있든지 이렇게 했는데 공기가 있고 외계인을 만난다는 가정하에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넓은 우주에서 뭐 날아가서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거는 한 6억 년 정도를 견디게 만들었어요. 외계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보내본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외계인 그런 얘기도 있지만
당시에 생각하는 지구인의 모습을 정리해서 넣은 거죠. 뭐 일종의 타임캡슐 같은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저기 음악 들었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코스모스를 쓴 그분이 이거를 이제 제안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비틀즈 노래를 넣고 싶었어요. 뭐,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넣으려고 그랬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왜냐면, 지구에서 한두 개도 아니고 우주에 다 뿌리면 그 뭐야. 많은 외계인 다들 돈을 엄청, 이건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인데, 그래서 무산이 됐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고 나서 척 베리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는데, 그 사람 곡이 이제 그 약간 대중적인 곡 중에 실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칼세이건이랑 절친이 됐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이죠 골든 레코드 쳐보시면 거기에 수록되는 사진, 소리, 음악을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자체로 1977년 당시에 칼세이건을 비롯한 이제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지식인들이 우리 지구를 대표하면 이렇겠다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이라면 뭐를 집어넣을까?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거예요. 이 보이저호는 여러 가지로 지금 관심의 대상인데, 이 보이저 골든 레코드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요하고, 이게 1977년에 발사됐는데, 보이저 1호가 우리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구조물이잖아요. 이거 중에 지구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왕성까지 거리에 거의 한 5배 정도를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이저호가 태양계를 벗어났다. 근데 태양계를 벗어났다는 거는 잘 생각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태양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태양이 있고 다른 게 돌고 있는데, 아까 어디부터가 우주냐 이런 것처럼 어디까지가 태양계냐를 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태양이라는 별이 있는데, 태양이라는 별이 영향을 미쳐요. 중력도 미치고, 뭐, 태양에서 튕겨져 나온 어떤 입자 같은 거 날아가고 그러니까, 태양의 영향을 받는 거 하고, 태양계 바깥에 있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 게 비기능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태양의 영향만 온전하게 받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얘가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태양의 영향력과 외부의 영향력이 비기능 지점을 벗어났다.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면 진짜 태양계의 끝은 어딘가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화성, 목성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물질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것이 태양의 중력에 묶여서 이렇게 존재하는 어떤 물질이 있는 끝을 태양계의 물질적인 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오르트 구름이라고 해요. 오르트라는 네덜란드의 천문학자가 예측을 했어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예측했냐면, 해성 아까 헨리 해석이 76년마다 온다고 했잖아요. 어떤 해성들을 보니까 온 방향의 하늘에서 한 주기가 3만 년, 3만 년 정도 되는 주기로 하는 게 온 방향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오는 어떤 지점이 있을 거다. 그거를 오르트 구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성은 꼬리가 있지만 멀리 있으면 너무 추우니까 꼬리가 없는 얼음 알갱이처럼 태양계를 이렇게 막 공처럼 감싸고 있는 가상의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예측을 한 지역을 오르트 구름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도 태양계의 진짜 끝일 거예요. 물질적인. 그럼 거기까지 가려면 보이저호가 몇 년을 가야 되느냐면요. 지금 1977년이니까 한참 날아가고 있잖아요. 얘가 막 1초에 17km 이렇게 날아가요. 그러면 1초에 17km면 제주도 몇 초 만에 뿅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날라서 지금 가도 명왕성에 한 5배 정도 갔는데, 이 지금 말씀드린 오르트 구름이라를 가려면 앞으로 3만 년을 더 가야 돼요.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보이저 1호가 어쨌든 우리가 만든 우주 탐사 중에 제일 멀리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여기서 찍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요거는 골든 레코드고,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전파 안테나예요. 여기서 이제 사진을 막 이런 데서 찍으면 요 전파 안테나를 통해서 지구로 보내면 지구에서 그걸 받아서 사진을 보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런 뭐 이 끝 튜머레에도 카메라, 이게 다 카메라들이에요. 근데 이 끝 튜머레에 있는 카메라가 적외선 카메라예요. 근데 우주 탐사선 같은 거 보실 때 그냥 쭉 보고 아무 데나 붙이는 게 아니라, 보통 여기 가까운 데 이렇게 붙이는 게 더 좋겠죠. 근데
적외선 카메라는 꼭 이렇게 멀리 띄워서 붙여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적외선 카메라 찍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우리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뭐 공항가 어디 가면 맨날 찍으면 열 이거 있잖아요. 적외선 카메라는 열에 되게 민감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여기서 뭐 전기도 만들어야 되고 카메라 찍으면 열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요. 그래서 우주 탐사선 보실 때 제일 멀리가 있는 카메라는 대부분 적외선 카메라예요.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골든 레코드라는 거고요. 요거 조금 설명드리면 여기 지금 막 이렇게 몇 가지가 이제 요게 바늘이에요. 이게 에피판을 그 바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여기는. 그러면 뭐 이렇게 나타나다가 여기 동그라미 나타나면 네가 잘하고 있는 거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요걸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바늘 이렇게 놔. 바늘도 같이 넣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데 요게 이제 다 이진법으로 된 숫자들이에요. 그 제대로 돌리면 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찍찍찍 거리다 동그랗게 나타날 거다. 그러면 네가 이제 지구의 소리도 듣고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이걸 사용법이에요. 근데 요 밑에는 이건 뭘까요? 얘부터. 요걸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가 방향이 거꾸로 있는 두 개가 이게 수소예요. 수소. 전체 우주의 75%가 수소예요. 물질 중에. 그러니까 수소가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이 수소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라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스핀이라 그래서 스핀 방향이 탁 바뀔 때가 있어요. 바뀌면 거기서 이렇게 전파 신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이만큼 똑똑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체 우주의 75%라는 수소라는 것도 알고 이게 이렇게 바뀌면서 전파 신호가 나오는 것도 알 정도로 우리는 실력이 뛰어나다. 그거를 이제 외계인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렇죠. 그리고 외계인들 똑똑할 테니까 이거 다 이진법을 써놨거든요. 그거 다 알아차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뭘까요? 이게 우주 지도인데요. 이게 보이저가 날아갔는데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지만 외계에 누군가를 셌어요. 그럼 이게 어디서 도대체 날아왔는가를 알아차리라는 건데요. 여기 가운데가 지구겠죠. 또는 태양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거는 방향이잖아요. 방향이고 이것까지 거리겠죠. 이거. 그러면 어떤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한 천체들의 위치와 방향을 해놨어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되게 신기하지만 외계인이나 이 우주에 살고 있는 어떤 지적 생명체에게도 신기할 수 있는 거. 그냥 태양같이 그 밤하늘에 있는 이런 별들이 아니라 굉장히 특이한 별이 있는 위치를 갖다 놓은 건데 펄사라고 하는 천체예요. 펄사는 뭐냐면 태양보다 조금 더 무거운 별이 일생을 살고 죽으면 펄사라는 별이 돼요. 태양은 조금 가벼운 별이라서 죽으면 백색 외석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태양보다 조금 무거운 애가 죽으면 중성자 별이 되고 그 중성자 별 중에 회전을 빨리 하는 애를 펄사라고 해요. 얼마나 빠르냐면 1초에 1000바퀴 막 이렇게 자전을 해요. 우리는 24시간에 한 바퀴 돌잖아요. 1초에 1000바퀴를 도르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애겠죠. 그래서 그 신기한 애들을 지구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 하고 거리를 적어놓은 거니까 외계인들은 수학을 잘할 테니까 이걸 받아본 다음에 자기네가 보면 저렇게 안 보이겠죠, 위치가. 지구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좌표변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별에서 왔겠구나 하고 알아차린. 그러니까 외계인들도 되게 힘들겠죠. 그런데 1977년에 발사가 되었는데 1990년 무렵에 이게 지금 태양계예요. 무렵에 보이저 1호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계의 행성들은 주로 평면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목성을 하고는 넘어가는데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떠서 마치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제가 이 위쪽에서 이렇게 뭐 2층쯤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위치에 1990년 2월 14일 무렵에 보이저 1호가 가고 있었어요. 이때 칼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가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멀어질수록 보이저호가 갖고 있는 카메라 성능 때문에 이제 더 멀어진 지구를 찍어봤자 안 나와요. 그래서 위치도 좋잖아요, 위에서. 그래서 찍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요.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각각을. 근데 화성은 이미 너무 어두워져서 화성이 지구보다 크게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보였어요. 근데
지구의 사진을 찍어옵니다. 1990년, 2월 6일 잘못됐네. 2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해서 찍었어요. 보이세요? 지구. 아니요. 이거 64억 킬로미터 떨어진 거예요. 여기 보이세요? 네. 그죠? 이게 아까 그냥 또 비교만 해봅시다. 지구의 이게 12,800km, 달까지가 38만 km인데 64억 km에서 찍은 지구입니다. 1990년 2월 14일. 아직도 안 계셨죠? 여기는. 이렇게 찍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페일 블루 도트. 창백한 푸른 점. 아까 지구 아폴로 17호가 찍었을 때는 블루 마블. 푸른 보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얘기할 때 블루 마블, 푸른 보석 또는 페일 블루 도트. 창백한 푸른 점 이렇게 많이. 요거를 최근에 이거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한 점도 안 되고요. 그냥 픽셀이란 말 쓰잖아요. 한 픽셀도 안 돼요. 정말 얼룩처럼 있는 거고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 조속에 1990년 2월 14일 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그냥 한 점처럼 보이는 저게 지금까지도 가장 먼 곳에서 찍은 지구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태양의 가족 사진. 이렇게 요만한 게 한 번에 찍은 사진이라서 이런 식으로 가족 사진을 쭉 찍었어요. 그래서 태양계 가족 사진의 가장 먼 곳에서 찍은 가족 사진. 그 보이존이 이제 떠나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아까 보셨던 그 사진을, 이 사진을 다시 깨끗하게, 요즘에 이제 이미지 처리하고 이런 게 되게 좋아졌잖아요. 다시 처리를 잘했어요, 그 사진을. 그랬더니 훨씬 나아요. 그죠? 여기 딱 여기에 진짜 창백한 푸른 점처럼 보이죠? 그래서 요거 다시 이제 정리해갖고. 어떤 생각 드세요? 이거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나 들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바닷속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우주로 조금 더 먼 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가장 먼 곳에서 바라보는 그런 것들. 그래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이름. 지구 모습 그냥 보시면서, 지금은 이런 지구의 모습을 인공위성들이 많이 써 있어서 그냥 막 찍어서 보내줘서 우리 아까 말한 대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어떤 별인데요. 별 옆에 있는 행성이 찍힌 거예요. 외계 행성. 우리가 별들을 보는데 그 별 옆에는 지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아까는 바깥에 나와서 지구를 봤지만 우리 지구에서 다른 별을 봤는데 그 별 옆에 있는 외계 행성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살고 있는 천문학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도 이런 사진을 찍어서 태양과 지구 사진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깥에서 우리를 봤는데 누군가 외계인들이 우리를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있죠. 태양. 흔히들 다른 별이라고 잘 안 불러요. 왜냐하면 별을 말할 때는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애들을 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달이나 지구는 태양빛을 반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행성, 위성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근데 되게 잘 말씀하셨는데 흔히 제일 가까운 별 그러면 센타우루스짜리 알파별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태양은 낮에 보이지 밤에는 결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사실은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인데 우리는 태양이 별이라는 걸 자주 까먹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코 밤하늘에 태양을 볼 수 없어요. 낮에만 보죠. 그런데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가 센타우루스짜리 알파 시스템인데 빛으로 4년이 넘게 가야 돼요. 보이적으로 한 8만 년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센타우루스짜리라는 별자리가 저쪽 남반부에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알파별을 보면 그게 제일 가까운 별을 밤에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센타우루스짜리 알파별 옆에 프록시마 B라고 하는 행성이 있거든요. 그 행성에서는 센타우루스짜리 알파별을 밤에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보죠? 막 상상의 날이 피는데 우리가 태양을 밤에 못 보는 것처럼 걔네들도 자기네 태양은 밤에 못 보죠. 그 대신에
밤에 그들은 우리 태양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우리가 걔네들을 밤에 보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퀴즈. 센타우르짜리 알파벳 옆에는 프록시마 B라는 별인데 지구랑 크게 비슷하대요. 발견이 됐는데 그 별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어느 별자리 옆에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센타우르스짜리라고 하는 별자리에 그 알파벳이 붙어 있는데 그 프록시마 B라는 별에서 하늘을 바라봤는데 태양이 어디에 붙어 있을까? 어느 별자리? 카시오페아. 카시오페아 그런 별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는 카시오페아 그러면 별이 5개가 이렇게 생겼어라고 얘기하는데 프록시마 B에 만약 외계인이 살고 있다면 그 외계인들은 카시오페아 자리에 되게 밝은 별이 있죠. 밝게 보이겠죠.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카시오페아 자리에는 별이 카시오페아라고 안 부르겠지만 별이 6개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5개.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주로 나가서 지구 본거를 조금 확대시켜서 봤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왕 나온 게 마지막으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가봅시다.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은하처럼 되게 큰 은하인데 우리로부터 거의 250만 광년. 그 말은 뭐냐면 안드로메다 은하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보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모습은 250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드로메다 은하에 외계에 살고 있으면 그들은 우리 은하의 모습을 250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50만 년 전에 여러분이나 저의 호모사피엔스의 조상들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구상에 없어요.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여러분이나 저의 인간 인류는 20만 년밖에 태어나지 안 됐거든요. 그때는 뭐가 있었을까요? 공룡도 없어요. 공룡은 더 전에 6,500만 년 전에 멸종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죠. 별은 그랬는데 안드로메다 은하에서는 250만 년 전에 지구를 보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애들 어떤 그런 애들이 살고 있었을 테고 우리가 보는 거기에도 아직 안드로메다 은하 쪽에 있는 외계인들이 탄생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지구를 다 본다고도 말을 할 수 있지만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것을 봤고요. 근데 이게 가까운 것은 그런데 우주 공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많죠. 거기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외계인도 보고 싶은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주에 가는 걸 보면 우주에서는 우주가 우리가 일상에 비해서 너무 넓기 때문에 시간도 되게 길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우주를 보면 훨씬 더 재밌는 일이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여기서 강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